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어젯밤 늦은 시각 장문의 입장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민주원 씨는 그 글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용기 있는 미투 고백이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면서 김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화원 사건 당시에 민주원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묵었던 안방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가 법정에서 한 주장이 사실일 수 없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원 씨,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어제 자정에 넘긴 시간에 왜 이런 입장을 밝힌 건지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상화원 안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마주칠 수 없는 구조다. 김지은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간신문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당의 윤리위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강남의 모처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기사 제목은 전대구도 흔들기 부당, 5.18 폄훼, 징계 여부, 진통. 사실 어제 윤리위가 열렸었는데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곤 하지만 결국 이견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에게 윤리위가 쫓기는 듯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장소도 비공개 모처로 옮겨다니면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오늘도 강남 모처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데 비대위의 윤리위 결과를 통보해서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관련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 한국당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최악의 성적이 기록됐습니다. 1월 실업자 수가 1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수치. 연일 실업자 수가 최악을 갱신하면서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실패 정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업률도 4.5%, 9년 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 수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회사 다녀올게 라고 말했던 아빠가 집을 나선 아빠는 이 줄에 섰다.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바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고용복지센터의 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직자 200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1월에만 실직자가 무려 1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만 6,200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를 보면서 지도자의 무능도 죄가 될 수 있음을 봤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전 직장 여직원을 13년 만에 만나 영화관에 함께 영화를 봤고 영화 관람 중 김 의원이 여성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혐의가 제기된 겁니다. 김 의원은 무심결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오히려 이 일로 협박을 당했다며 여성을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둘 중에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공공연한 물뽕 성범죄 규탄, 여성들 다시 해화역에 모인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성들에게 신종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다음 달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버닝썬의 이모 대표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버닝썬 측에서 VIP 고객을 잡기 위해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여성에게 먹였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취재 수첩 Y에서 그 증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아열대 환경이 유명한 그곳 하와이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사랑받는 하와이에 이렇게 눈폭풍이 몰아친 모습 저는 처음 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재앙이라는 분석입니다. 허리케인 뺨치는 시속 300km의 강풍도 들이닥쳤습니다. 지구가 점점 병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자영업자 출신, 횟집 출신의 민주당의 국회의원 조홍천 의원님,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김희정 전 장관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참 많습니다. 새로 들어온 뉴스도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움직이는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의 윤리위가 강남 모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대위는 윤리위의 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김진태 의원이 윤리위의 결정을 누구보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진태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닥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가 개울에 대해서 세금을 흉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망언은 다시 이런 분들에게 칼을 꼽는 행위입니다. 문자를 받고 전화는 한 1, 2초 한 번씩 해서 이런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의원의 운명이 아마 오늘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결정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한국당 윤리위 위원들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의견 충돌이 있었기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의견을 모으기로 다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강남 모처에서, 이 모처라는 표현이 한국당 윤리위에서 밝힌 표현인데 모처에서 윤리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어제 한국당 윤리위가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에게 쫓겨서 장소도 변경하고 비밀로 비공개에 붙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윤리위원장도 일단은 따라오라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어디서 개최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윤리위원장도? 예, 왜냐면은 이 장소가 밝혀지게 됐을 경우 엄청난 시위에 시달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어저께 있었던 윤리위원장 등에 대해서 문자 폭탄 그리고 수초마다 전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화기를 아예 꺼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의 모습이죠.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5.18 망언에 관련해갖고 당이 굉장히 경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네.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는 또 격하게 지지하면서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 차원에서 분명한 징계 절차가 처리가 되고 이 문제를 일단락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당원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 그리고 이미 후보 등록을 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따라서 아마 윤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고심에 거듭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제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리위의 오늘 결과가 사실은 9시에 나왔어야 했어요. 28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윤리위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건 아마 추측컨대 윤리위에서 김진태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취소 여부를 두고서 막판 진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하지만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후보자도 등록이 끝난 때부터 신분 보장을 받는 만큼 윤리 회부와 상관없이 나는 전당대회에 완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홍천 의원님, 한국당의 윤리위 막판 고심이 깊은 것 같은데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오면 전당대회 출마 취소. 과연 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예측해 보신다면. 정말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논란, 이런 점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한국당이 넘어갈 경우 과연 정말 믿음직한 능력 있는 수권 정당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따라붙을 거고요. 예.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듭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 네, 아마 많은 고심 중에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선글라스 낀 분들 비롯해가지고 수백 명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가서 압박을 하고 예. 또 국회 본관 앞에 와서 드러눕고 들어눕는 분도. 예, 뭐 그런 모습도 자꾸 보이는데 저런 분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인데 언제부턴가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거 아닌가 예. 그런 걱정도 들고요. 어쨌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 물론 그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점이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 보편적인 그런 상식 혹은 감정과 어긋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좌고우면하고 또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과거사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징계를 내리는데 그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건가도 사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은 윤리 회부도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기사를 지적하면 그거를 김경수가 받아서 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전달하고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의 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당사자입니다. 김순례 의원도 윤리 회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나의 인지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올랐다. 상당히 좀 뿌듯해하는 그런 상황. 오히려 논란에 발언을 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당대회에 또 중책을 맡고 계신 개인적으로 저희 돌직구 멤버들이 청와대도 가고 또 한국당 전대에 이런 중책도 맡아서 기쁜데 선관위원이신 김희정 의원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의 출마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개인에 대한 진퇴에 대한 관심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치권에 가진 사람들이 어떤 앞으로의 교훈을 또 얻을 것인가, 또 국민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5.18 관련돼서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정립을 한 거는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렇게 큰 공헌이 있었다라고 정립을 했는데 마치 한국당 전체가 이것을 부정하는 듯이 한국당의 이미지를 덧칠하는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18 문제라든지
또는 일부 지금 야당에서 여당에게 공격하고 있는 또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천안함 관련돼서 북침임을 부정하는 여당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제대로 정리하고 갔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립이 특정 한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윤리위원회 관련돼서인데 사실은 각 당의 윤리위원회보다도 더 권위 있는 윤리의 규정이 정확하게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는지와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의 종류가 국회법에 있거든요. 이거 완전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예. 현재.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되는 첫 번째 규정으로 헌법상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사적 이익을 주게 한 자는 윤리위원회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비밀 누설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질서문란한 거, 그다음에 소란 피우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제가 이 규정을 얘기하는 순간 떠오르는 수많은 최근의 국회의원들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서로 하지 않는 거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규정에 위반됐던 손혜원, 서영교 이런 등등의 척척 제명이 됐었다면 과연 저렇게 의원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뭐 만약이지만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선관위시잖아요. 선관위에서는 주요 컷오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저희 컷오프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컷오프 후보 수가 많을 때에 따라서 컷오프를 하는 거고요. 모든 권한은 윤리위원회에 있는데 저처럼 당적을 가진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완전히 외부에서 오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위원회도 바깥 장소를 한 이유는 누구에게도 관여받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겠다라는 그런 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알고 지낸 지가 한 30년 됐죠. 예. 정말 잘하시겠어요? 예, 잘 알죠. 예.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었나?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반듯한 친구였습니다. 반듯했던 친구. 샤이하고 샤이하고. 샤이하다기보다 어쨌든 굉장히 젠틀하고. 젠틀하고.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제가 알던 김진태 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철진한 이념 논쟁을 자꾸 촉발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지지도,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제 돌아오라. 김진태. 원래 김진태 의원은 저런 분이 아니었고 그리고 당신이 뭐 자기는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기수에 입장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김지은 씨의 용기 있는 미투 폭로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그러면서 민주원 씨는 증거를 주장하면서 영상도 올렸는데요. 먼저 민주원 씨 입장문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원 씨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인데요. 저는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하는 것이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저와 제 아이들이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짓말을 하나하나씩 밝힐 거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유혹을 했다. 그래서 안희정 씨가 넘어갔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요. 상하원 사건 당시를 민주원 씨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이라는 리조트죠. 리조트에 민주원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그 방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새벽 시각에 김지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민주원 씨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을 지난 1심 재판에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김지은 씨가 자신의 얼굴까지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과 문만 열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아래층에 자신의 방을 배정을 했다. 그것도 김지은 씨 본인이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변 박사님. 네. 지금 민주원 씨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확하게? 저게 이제 2017년 8월 달에 있었던 그 유명한 상하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힘든 시절이라면 이 상하원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안희정 지사의 침실에 그 새벽에 왜 들어왔느냐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당시는 2017년 8월 달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대사 부부와 함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남 보령에 있는 상원이라고 하는 콘도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지은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 안희정 전 지사가 다른 여성과 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내가 그 방문 앞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씩 좀 다시 짚어보면 민주원 씨가 처음 주장하기론 안희정 지사와 밤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발걸음이 놀라서 문 쪽을 봤는데 김지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안 전 지사 옆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닫고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때 안희정 지사가 지은애 왜 그래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원 씨는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김지은 씨가 나갔다는 게 거기까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면 김지은 씨는 왜 갔냐라고 질문했을 테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까지 그 방문 앞에 지키고 있었다는 게 김지은 씨 주장이었어요. 가긴 간 거군요. 근데 민주원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침실까지 들어와서 누가 있는지를 살폈다라고 하는 주장과 김지은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방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먼발치서 실루엣을 봤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원 씨가 하나하나 사실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고 나선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 상하원에 있는 침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밖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안으로 내밀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이것을 2심 재판부에서 주장을 했고 하지만 내 주장이 배척당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누구든지 나를 위증으로 고소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원 씨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민주원 씨가 강하게 2심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에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 1심 판결에 영향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하원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안 전 지사 부인의 말이 받아들여진 거죠. 민주원 씨가 상하원 안 전 지사와 묵었던 그 방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 방 출입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통창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침실은 안 보여요. 오른쪽으로 돌아서야 이렇게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이 보이는 구조다. 그러니까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의 주장처럼 방문 앞에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다가 일어서서 불투명한 저 창문으로 민주원 씨와 안희정 전 지사를 볼 수 없는 구조다. 김지은 씨의 주장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민주원 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근데 사실 저게 중요한 거는 상하원에서의 저런 행동이 정말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었을까가 사실은 관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1심에서는 그것이 좀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다른 종류의 감정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2심에서는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사실 그 말을 잘 믿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전에 있었던 성폭행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그 주문에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에 2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원 씨 주장에 의하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먼 발치에 앉아서 잠깐 보러 오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특히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은 그 이전에 성폭행을 2번이나 당했다라고 한 바로 그 다음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2층은 그 안희정 전 지사 부부가 있었고 1층이 김지은 씨가 묵은 침실이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의 불륜을 의심한다고 그 밤중에 들어온다면 그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느 방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냐.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고 그 다음날 김진 씨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밤에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럼 그것도 역시 안 맞지 않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문제는 2심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3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3심은 대법원이란 말이에요. 대법원에 갈 때는 저런 식의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실관계 인정이 2심에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 자체를 가지고 판단할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그 위력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수 있겠지만 예. 이제 와서 저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서 사실 이제 저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희정 전 지사 측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보일 수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하원 사건만 보면 정치원 의원님 또 네. 검사님이셨으니까 김지은 씨의 주장이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구조예요.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졸다가 깨서 일어나서 방문에 있는 불투명 창을 통해서 부부의 존재를 봤다라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꺾어야만 침실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상당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면 아마 2심에 가서는 현장 검증 같은 거를 신청을 해서 변호인 쪽에서 김지은 씨 주장이 과연 그게 객관적 그 사실과 부합하느냐 여부를 따져봤을 거예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버리니까. 오히려 1심 무죄가 더 안 좋은 무죄가 거죠. 나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가지고 뭐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이건 그냥 현상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2심에서 지금 유죄가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실형으로요. 근데 사실심은 2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지금 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장이 없어진 겁니다. 예. 정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우하다 그러나요? 불행하다 그러나요? 예.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으면은 이런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잘 가려가지고 법적으로 판단까지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지금 그 기회가 없어졌고, 모르겠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건데, 그리고 단 하나 그건 있습니다. 체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 오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법리를 다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주장이 아주 중요한 주장이 사실과 어긋난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또 파기환송될 수도 있겠죠. 예. 김희정 장관. 아니, 안희정 지사 보고 불행하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아니 이게 사건 케이스가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이 얘기예요. 새벽에 정말 이 글을 쓴 부인과 아이들 진짜 불행하죠. 예. 그리고 피해자 김지은 씨도 불행하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지지자들까지 슬프게 만든 사람, 안희정 지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법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1심에서보다 2심에서 유력하게 봤던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인 안희정 지사가 스스로 본인의 가해 행위를 인정한 바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본인이 제일 먼저 인정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크게 작동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가해자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피해자 관점에서 위력을 느꼈느냐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유죄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 부인이 쓴 글 중에 조금 놀라운 게 뭐냐면, 예. 아니, 조 의원님, 저 비서들한테 네. 다정하게 이름 부르고 그러세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이 밤에 자다가 눈 떠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 부인이 쓴 글 중에 예. 지은아 왜 그래? 예. 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직원들 대해왔다는 게 상당히 그 문제성 있게 그동안 직원들하고 관계를 맺어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논란은
늘 평소에 자던 자기 집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 때 간 집인데 예. 거기 불도 안 켜져 있는데 뭐 앞뒤 분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공감을 얻기는 힘들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이 상하원 사건과 관련된 주장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사건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주장. 예, 제가 우리 김희정 의원님 장관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가 불우하다 불행하다가 아니고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쭉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아니, 됩니다. 저한테 검사를 아니라. 하셨으니까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궁금한 건 이게 허은하 소장님. 그 상하원 사건과 관련해서 김지은 씨는 아까 방 영상대로라면 방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내외를 볼 수가 없는데 왜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봤다라고 예, 그게 좀 궁금해요. 본질과 관련이 없다 손치더라도 찌질공방. 김지은 씨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을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자신의 말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왜 지금 우리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께서 이 글을 올렸을까가 좀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전날에 저 영상을 네, 지금 우선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박수를 쳤던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저 얘기를 했을 때 저 자체가 팩트이더라도 조금은 혼란을 주는 어떠한 또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질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제들이 있잖아요. 의제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정말 많이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 미투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좀 힘이 빠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사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니까 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안희정 씨라고 또 호칭을 하는데 그 안희정 씨라고 호칭한 예.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났지만 사실은 어쩌면 처음에 내가 안희정 지사, 안희정 씨의 편을 들어줬던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이 글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쩌면 첫 번째, 첫 심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편을 들어줬으나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들이 또 내 자식들이 욕먹는 거 보는 거 정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한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들고요. 또한 김지은 씨에 대해서도 사실 공방은 법조인들께서 해주셔야겠지만 이 자체가 여성인권 단체가 얘기했던 그 본질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주원 씨 주장에도 성폭력 사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던 만큼 뭔가의 억울함, 답답함 그런 것들이 이 자정의 긴 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당의 윤리위 결과가 뉴스 속보로 나오면 그 부분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침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3명 중에 1명만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관리 역할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립니다. 예상을 깨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그리고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처분을 한국당 윤리위가 내렸습니다. 사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상황이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또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윤리위가 이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
이거 한국당 윤리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후폭풍도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 김희정 장관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외부 인사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존중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고요. 비대위에서 이 윤리위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국당이 살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한다고 하지만 당적에서 제명을 하는 겁니다. 당적에서 나가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 대한 소속은 더 자유로운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은 저는 국회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국회에서의 윤리위원회에서의 제명은 말 그대로 의원직의 배지를 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례상 사실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국회의원직의 발언상의 실수, 품위 유지 등에 대한 실수 등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됐을 경우 그 부메랑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졌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이 분명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거고요.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당원 당규상에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터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징계 절차는 반드시 수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징계 유예. 그러니까 면죄부를 완전히 준 것은 아니고 징계를 다만 유예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은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규 21조가 사실 그 얘기인데요. 이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이 되는 징계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전당대회 출마자는 이런 식의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후보 등록 시부터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그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징계가 유예된다. 이 규정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당대표에 선출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어떤 식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좀 모순적인 규정이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규정이지 않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종명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하고 그 당시 사건이나 행동에 차이가 있었느냐. 사실은 그냥 누가 선출직 그런 그 것에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거밖에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앞으로 좀 후폭풍을 좀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13년 전에 알고 지냈던 직장 여성 동료를 13년 만에 만나서 영화관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가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김정우 의원이 어떤 혐의로 피소가 됐는지 그 전말을 상세히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김정우 의원은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직장 동료였던 여성 A씨. 이 여성 A씨는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던 당시에 계약직 여직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1일 김정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2016년 이 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그때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합니다. 이 A씨 여성은요 30대 여성이에요. 영화를 보던 김정우 의원이 나의 손을 강제로 잡았고 김정우 의원이 나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김정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 이에 대해서 김정우 의원의 반론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우연히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난 뒤 비서관에 응시한 A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다가 친해졌고 이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나의 손이 닿은 게 전부다. 영화를 관람한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김정우 의원은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에 손을 닿았다 안 닿았다에 대한 여부는 김정우 의원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손이 닿았다라고 현재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A씨가 지난해 2018년 3월 5일 김정우 의원에게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김정우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3월 5일이 누구냐? 우리가 조금 전에 뉴스로 보도해드렸던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폭로와 같은 날이에요. 공교롭죠? 김 의원은 4일 후에 사과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결국 이 여성 A씨는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김정우 의원은 수차례 사과했지만 저와 제 가족 등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해당 여성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자,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고 두 사람 중 한 명만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셨던 김정 장관께서 보시기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잘못했을 땐 사과해야 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성폭력 피해 당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뭐냐면요. 이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너무 본인이 당황해서 대처를 못하고 온 거도 본인이 굉장히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순간적으로 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여성들이. 그것도 예, 지인에게 당했을 때 이거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생각도 못한 일이라 그냥 막 이렇게 오는데 두고두고 와서 곱씹으면 이게 분명하게 성추행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여성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건지 성추행인지.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어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고발하는 거 얼마 전에 있었던 모 언론사 대표님이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오히려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도대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저는 그거 궁금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진짜 민주당,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가동이 되듯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민병두 의원님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아니 의원 그만두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다가 이 화살 피해가더니 지금 국회직까지 맡아가지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성 관련된 SNS 표현으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계신 분이 버젓이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현 그 서구 인천 서구 구청장 역시 지금 여당 소속인데 지금 밝혀진 직원 1명에 대한 성추행 말고 3명에 대해서 더 술자리에서 껴안고 뽀뽀했다라는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뽀뽀구청장 소위.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윤하섭 안산시장이 또 안산경찰서에 이 서양화가 B씨로부터 고소당한 일인데요. 역시 강제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 시장 그 댁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준 안에서 이제 차량 안에서 강제적으로 입맞춤했다라는 사건이 바로 있습니다. 예. 아니 여당 안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과는커녕 손 스쳤다? 상대 여성이요. 그거 인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조홍철 의원님 아침에 김밥 드실 시간도 없으셔서 아침에 저희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예. 불평불만하시고 막 그러실 정도로 바쁘게 국회의원들이 살거든요. 뭐 남들은 맨날 우리가 진수성찬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사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김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야 한가하게 10몇 년 전에 그 인턴으로 예. 했던 그 여직원하고 계약직 여직원. 예, 그거 좀 별로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그래서 손님도 많이 들었지 않은 꼭 봐야 될 영화도 아닌 그런 영화를 보러 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황상 예.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앞서 다룬 안희정 지사 문제도 미투 문제지만 성범죄 관련돼서 결단하는 모습을 여당 중심으로 문제가 됐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명 다 같은 단 소속이네요. 좀 그 보이실 의향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김정우 의원 잘 아십니까? 네, 아주 잘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그만두기 직전에 인재를 영입했는데
그때 같이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왔고요. 저보다 앞서서 영입된 관료 출신이죠. 뭐 아주 뭐라 그러나요? 착하다 그러나 예, 전 뭐 사실 좀 놀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뭐냐 이거. 아, 김정우 의원이랑 통화하셨어요? 방송 직전? 예, 알아봤습니다. 근데 김정우 의원 뭐 얘기를 뭐 저 나름대로 소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김정우 의원이 해명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아직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아마 이 여성이 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의원이 만났고 웬일이냐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한 3번 정도 만나서 조언을 해주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예. 김정우 의원도 좀 미안했던 감정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김정우 의원이 술을 잘 못합니다. 술을 예. 안 합니다. 술을 못해서 술 마시면서 이제 힘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택한 게 극장이었다. 그리고 그 극장도 무슨 다큐 드라마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뭐 이라는 티벳 승려의 다큐 드라마를 같이 보러 갔었고 티켓팅을 그 여성분이 했다. 예. 그리고 그 영화 장면 중에 초반부에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리키다가 손이 내려오는데 그 팔걸이에 있던 그 여성분 손에 그게 스쳤다.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네, 한 15분, 러닝타임 한 15분쯤 됐을 때, 저기가 거기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가리키고 내리는데 팔걸이를 같이 쓰잖아요. 예. 그때 그 팔걸이에 있던 여성 손에 스쳤고요. 그때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미안하다. 즉시 사과를 했고, 그 영화가 95분짜리였는데 그걸 끝까지 다 보고 나왔다. 그리고서 그게 2017년 10월 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미투 그 폭로가 예. 있은 당일서부터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뭐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했고 또 사과하고 했는데 당시에 자기 입장은 어쨌든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그 최대한 여성 입장이 되어서 배려하고 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또 좀 강하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근데 이분이 보낸 게 전화가 260여 건, 문자가 670여 건, 예. 뭐 보이스톡 280여 건 등 총 1247회나 막말, 뭐 욕설까지 해서 예. 그동안에 자기는 정말 대응이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고소를 하고 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자기도 그동안에 당했던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맞고소를 한 것이다. 예. 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두 분이서 같이 본 영화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예, 뭐 그거였던 티벳 것 같아요. 승려의 환승 다큐멘터리 예, 뭐 그거 영화였다. 예. 김정우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총 1247회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김정우 의원이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의 딸과 아내도 성폭력당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 네 자식들 성범죄 자식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야당이 당신 반성문을 넘길 수도 있다. 반성문을 김정우 의원이 써서 준 모양이에요. 여성에게. 아버지가 성추행하고도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내 딸을 간접 피해 당하게 해줄까? 라는 문자. 전화 받아 너네 사무실 다 부수기 전에 X 자식아 대답해야지. 좀 만나자. 지금 좀 알아. 등등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건데 노영희 변호사님, 김정우 의원은 협박을 당했다라는 혐의로 해당 여성을 고소했고 해당 여성은 김정우 의원이 나의 허벅지와 손을 만졌다라는 성추행 혐의로 서로 고소를 한 상황. 지금 판례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러니까 팔이나 손을 잡은 것하고 허벅지에 손이 가거나 이렇게 접촉이 된 것하고 틀리게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허벅지 같은 곳에 만약에 손이 닿았다 그러면 그건 강제 추행으로 인정되기 충분하다. 그렇지만 손을 잡았거나 손이 스쳤거나 특히 영화관 같이 좁은 곳
에서 만약에 이렇게 스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렇게 성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말 허벅지에 손이 닿은 건지 정말 손이 그냥 팔걸이에 가다가 스친 건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하철 같은 데서 손도 못 잡죠. 우리 손잡이 맨날 부딪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하고 이번에 이 여성분이 1247번이나 문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박한 것은 매우 다른 문제다. 그건 다른 문제다. 본인이 만약에 그런 식의 정말로 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즉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고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식구들까지 운운하면서 1247이었나 저런 식으로 괴롭혔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협박죄로 구성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썩 인정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김정은 의원이 뭐 반성문도 쓰고 사과됐다니까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걸로 될 가능성이 증거가 될 크다.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이 여성분도 또한 본인이 보낸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둘 다 처벌될 수 있다. 사건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반성문에 대해서 김정은이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반성문부터 김정은 의원이 공개하라. 네, 왜냐면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이 일어났던 건 2017년 10월 8일입니다. 날짜가 궁금해서 가정 있는 남자인데 여성과 영화관에 간다. 뭐 친한 관계라면은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극한직업 영화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혼자 가서 봤는데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볼래라고 해서 낮 시간에 잠깐 가서 보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좀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10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2017년 10월 8일은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전에가 추석이에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어서 완벽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네요. 추석 연휴네요. 추석 연휴 기간에 낀 일요일에 영화를 봤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신분이고요. 가정 있는 상황에서 꽤 오래전에 알던 직원과 만나서 영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2017년 10월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쌍십절을 앞두고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당시 추석 연휴 우리는 추석 때 생존 배낭을 쌓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한반도의 위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 한가하게 TV에서 관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이 지점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전쟁 유기설이 가득 찼던 그때. 가장 정말 심각하고 첨예했던 쌍십절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두고 대한민국 언론이 뜨거웠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10월 8일 일요일에 만나서 한 여성과 영화를 봤다. 지금 아마 그 누구보다 김정은 의원이 곤혹스러운 것은 집에 가서 안 해볼 면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드는데요. 제 아내였다면 아마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화도 예를 들어 그래요. 극한직업 같은 영화 보게 되면은 손을 잡고 뭐 할 이런 여유가 아예 없는 영화잖아요. 그냥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총 관객이 한 3만 명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갖고 있는 티벳 영화. 한쪽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 씨가 라면 먹고 갈래? 라고 하는 얘기에는 라면을 먹고 가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합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 보러 갈래라고 얘기했을 때는 진짜 저 영화 보고 싶어서 갈래가 아니라 데이트할래 정도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건데 주말에 만나서 문 여성과 영화를 봤던 이 사실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김정은은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부터 좀 저는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님 소환. 예. 과오를 범하고도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과오고요. 사실 군자도 과오를 범하는데 그 과오를 고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유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왜 하필이면 그 안희정 전 지사에게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하고 뭐 이렇게 예. 자꾸 얘기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요, 어렸을 때 남자 선배님들 옆에 앉기 되게 어려웠었어요.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선배님께서 어떠한 뭔가를 하시는 게 너무 불편한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안희정 전 지사가 저희 국민에게 한 아주 좋은 일은요. 미투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선배가 내 손을 잡고 내 허벅지에 손을 얹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는 거 사실은 예전에는 말할 수 없었고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허벅지 지금 좀 전에 변호사님 네. 말씀해 주셔서 더 많이 알게 됐는데 허벅지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치욕적인 거였구나라는 것을 저도 지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때 알고 나서 아마 어쩌면 그 여성분은 그 화를 그분께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때 가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또 다른 자꾸 그림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그때 그 교육을 받았고 어쩌면 그 화를 그때 풀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숨어있는 무언가의 또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실 확인을 확실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정치인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마무리를 드리면 아직 뭐 김정우 의원과 해당 여성이 첨예하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라고 한쪽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여러 패널분들께서 제기해 주셨던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꼼꼼하게 좀 따져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도지구조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주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노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죠. 요즘 가장 뜨거운 사건은 바로 승리 씨가 대표로 있었다라는 사실상 버닝썬 클럽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해서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버닝썬에서 조직적인 성범죄를 관여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버닝썬의 VIP 고객이었던 A씨가 나선 거예요. 나는 버닝썬의 VIP 고객이었다. 본인은 입장 시에 줄을 안 서는 이른바 하이패스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 하이패스가 있으면 백주인통이 줄을 안 서잖아요. 패스하죠. VIP에서는 버닝썬에서는 VIP 고객을 하이패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버닝썬 마약 의혹과 관련된 충격적 증언을 했습니다. 클럽 직원이 이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뽕으로 작업한 여자들이 대기 중이다. 빨리 클럽으로 오라. 라는 메시지를 클럽 직원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 A씨는 당시 실제 의식을 잃은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버닝썬 직원이 함께 보냈다. 그러면서 여성을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버닝썬 직원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재전송합니다.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이 첨부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클럽 직원은 VIP 고객, 하이패스 고객 A씨에게 VIP 고객이 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물뽕을 먹였다. 작업될 것 같은데 오시죠. 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7월에서 12월 5개월간 2주에 한 번꼴로 이 같은 내용의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클럽 직원이 고객들에게 보냈다라는 증언을 제보를 현재 이 VIP 고객이 한 상황입니다. 백진장님, 버닝썬 측에서는 마약을 다루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도 모르고 여성들이 마약으로 인해 피해본 사실도 없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VIP 고객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버닝썬에서 직원들이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버닝썬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여온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그 버닝썬에 관련한 지금 제보가 여러 매체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남 경찰서에 제가 확인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버닝썬이 개업을 언제 했느냐, 오픈을 작년 2월 23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VIP 고객에게 5달 중에 2주에 한 번 정도를 사진과 나체 여성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또 한 제보는 이런 게 있었죠. 중국 손님인데 VIP 고객인데 하루 저녁에 3천만 원을 쓰는 이런 형태인데 물뽕 작업을 해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부킹을 시켜줬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의식을 잃거나 하면 강제 추행이나 강제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강남경찰서에 작년에 신고된 게 20여 건의 뭐 성범죄라든가 어떤 단순 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가 된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물뽕이란 거, GHB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4일이나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VIP 고객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형태의 성범죄나 강제 폭행, 성폭행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한 방송 매체에서는 이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수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수사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0여 건의 성범죄라든가 이 성폭행 부분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 VIP 고객의 어떤 제보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 예.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신고가 안 됐다고 그와 같은 범죄 사실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것 네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닝썬 직원이 보냈다는 메시지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 문자 메시지가 제보자의 주장대로 버닝썬의 직원이 보낸 것이 맞거나 아니면 이 제보자가 뭔가의 목적을 품고 버닝썬을 음해하기 위해서 없는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인데 글쎄요.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버닝썬 측에서 마약 유통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제가 알기로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말로 그 클럽에서 일어나는 것을 찍어서 보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곳에서 찍은 것들을 오히려 이제 미끼처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이 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버닝썬의 직원이나 관리자, 경영자들 모두 다 문제가 심각해질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직원이 이제 가짜로 다른 곳에서 찍은 영상 같은 것들을 일부러 보내면서 우리 쪽에 이런 식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범죄 관련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종류의 영상을 유포한 정도의 혐의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VIP 클럽의 손님들이 사실 거짓말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고 되게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를 저도 많이 들었고 사실 봤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매우 신빙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 제보자 얘기가.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게 바로 성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또 그래서 이제 강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당신 오세요라고 한 오기만 거기 하면 때문에 된다. 직원들은 그 성폭력을 공동으로 행하기 위한 공동 정범이 사실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가서 그런 행동을 손님이 했다면 그 사람은 준강간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사실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 VIP룸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뭐 바디캠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이 만약에 당시에 이 클럽 VIP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를 찍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예. 왜냐하면 클럽에 놀러 간 여성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것을 타서 먹여서 뭐 정신 잃게 만든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있는지 이번에 좀 전 철저히 밝혔으면 좋겠고 특히 강남서나 광역수사대에 좀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광역수사대 그 경찰이 그랬잖아요. 설마 수십억씩 버는 클럽이 뭐 마약 같은 거 팔겠냐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말 자체도 매우 잘못되고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만 다니면 정신이 잃는다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루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것들을 뭐 아니 설마 그랬을 리가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에 정말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버닝썬의 이모 대표가 경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마약 유통법을 인정하시나요?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렀는데 백 팀장님 저는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몇십억씩 버는 클럽이 설마 마약을 유통하겠냐라고 네. 기자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미 경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요. 더군다나 사건 초기에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클럽과 버닝썬 측과 뭐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던 터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강력 수사대에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청 형사과장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기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앞뒤 전후 얘기를 다 이제 합쳐보면 사실 수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사를 치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단할 때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는 업소에서 과연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를 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수사를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 방송 매체에서는 앞뒤를 잘라버리고 뭐 그 수사 책임자가 뭐 몇십억씩 버는 업소에서 예. 설마 마약을 뭐 유통을 시켰겠느냐 하는 정도를 얘기를 했지 예. 결코 이 업소를 비호하는 얘기는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메인 브리핑을 여러 번 하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간행적인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은 그런 부분 앞뒤는 잘라버리고 보도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보십시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30여만이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감령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자, 직을 걸고 이 사건을 밝혀내라. 그리고 제가 또 그 취재를 하는 후문인데 아마 곧 해당 경찰관들하고 업소하고 금융조사 통신 내역 강제 수사가 곧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전담팀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수사팀이 가세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 높은 곳까지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온정적인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은폐를 해버린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찰의 존립 근거마저 무너지는 형태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내지는 강력수사대장과 팀들이 아마 경찰 간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 이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내는 그런 수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기대도 합니다. 제가 예. 오늘 오전에 확인했는데요. 이 경찰 지휘부에서 사실은 이 경찰 버닝썬하고 경찰관 유착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금융거래랑 전화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유착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일산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서 사실 여기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동네 혹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의 그런 그 범죄 행위를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고착화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번에 제대로 좀 판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륜 현장을 덮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왜 벌금형이 선고된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해 1월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열받죠? 목격을 했어요. 근데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이 안방 화장실로 도망을 치고 화장실 문을 잠근 모양이에요. A씨는 흉기를 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그만 추락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검찰은 A씨를 남편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남편을 향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검찰이 이 남편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그리고 내연을 했던 아내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한 거예요. 남편의 아내는 달라진 진술이 달라졌다는 거죠. 남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라고 경찰에서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남편이 점잖게 화장실에서 나와 얘기합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협박은 없었다. 이른바 거짓 증언을 입을 맞췄고 남편이 이것을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추가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백 팀장님 뭐 얼핏 드는 생각에 그 내연남이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한 건 안타깝지만 그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뭐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밤 11시쯤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간통죄가 이혼으로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와이프, 내 부인이 다른 남성과 어떤 분류를 한다. 이 부분을 알고 현장을 급습을 했는데 이 남성이 옷을 입지도 않은 채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했어요. 근데 밖에서 지금 보도된 걸로 보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근데 이 불륜남은 겁이 나니까 3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죠.
남편 입장에서는 불륜남이 사망할 거라는 예상은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고 정말 김진 앵커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혼란한 그런 배신감을 느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과격한 그런 흥분된 협박성 얘기를 했겠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왜 400만 원의 벌금형만 선고를 했느냐. 이 판사님이 정말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 계시지만은 이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500만 원 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특수 협박은 7년 이하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부인의 진술은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바꿔버립니다. 아, 내가 불륜을 저지르다 그 불륜남이 사망을 했지만 또 남편은 나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게 겁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고 밖에서 나와라 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입장에서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인데 좀 막장 드라마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할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 앞에서 한번 그럼 당신이 그날에 있었던 일 얘기해봐라라고 해서 진술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한 진술에서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흉기를 들고 했다고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갑자기 법원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가 없어진 사람이 돼버렸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특수협박과 관련해서 아마 400만 원만 벌금 신고한 것 같습니다. 선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진술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위증죄로 다시 한번 기소를 추가로 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가 사실은 다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사실 돌아올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위증 말고 다른 식으로 이 사건에 처음에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달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그 사건은 재판을 거쳐서 끝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는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라는 교훈을 남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낫겠습니다. 훈훈한 마무리까지.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스크림 가명을 쓴 분이 로또 당첨 고용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서울고용노동청 사진, 그리고 한 소년이 달리기를 하는 사진, 그리고 웬 집무실 사진 하나하나씩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메이카의 로또 1등 당첨자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나 로또 됐어라고 소문내는 대신 영화 스크림에 나왔던 가면을 챙긴 일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억 원 상당의 로또에 당첨된 이 남성,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이름도 바꾼 채 수령 행사에 등장했는데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모습치고는 굉장히 신중한 처세였어요. 자메이카와 같은 카리브해 국가에서는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범죄가 빈번해서 상금을 수령할 때 이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로또 1등 40억 원에 당첨돼서 이건 기적이다라고 외친 한 남성은 이렇게 거래 내역 확인증으로 당첨 사실을 인증했는데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나머지 메모로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야지 1등에 걸립니다. 로또 사라는 거죠. 뺨이 멍들도록 꼬집었다는 이 남성은 빚에 쫓긴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정을 한 셈인데 이처럼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로또에 도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특히 작년의 로또 판매액은 4조 원으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황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로또 복권 판매액이 사상 최대치였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지수는 어떨까요? 회사에 갔다 올게 하고 나서는 이 시대 아버지들이 요즘 몰리는 곳이 있다는데 길게 늘어선 줄 바로 실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가장들의 모습.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처음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실업자 최대, 실업률 최고, 취업자 증가 최저. 그야말로 고용 참사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는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크게 늘었는데 한창 자녀들의 뒷바라지하느라 바쁠 우리들의 아버지, 한국의 가장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조금은 상반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한 알바생이 올린 통장 사진입니다.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한다는 이 알바생의 월급은 306만 원으로 이 편의점의 본사 신입 사원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정당 입원 알바생들의 월급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알바생들의 월급이 오른 것까진 좋지만 또 다른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장면인 것 같아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1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0년 만에 실직자 수가 최대, 취업 증가자 수는 최저, 취업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 장관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 좋다 이런 불평불만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이제 개선해야 되겠구나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도자료 내놓은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냐면 청년들 아까 저기 아르바이트생 얘기한 것처럼 고용의 질 개선된 걸 봐야지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했어요. 예. 나머지 수치 나빠진 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동안도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실제 여기 일하실 수 있는 분 대비 그 고용률은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모인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나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인 구직자 수가 많아져서 그렇다. 아니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22만 명 실직자 수로 얘기하면 혹시 인식이 덜 될까 봐 제가 정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수원 시민 전체 수가 딱 그 숫자입니다. 수원 시민 전체가 네. 딱 실직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고용센터 나와 있는 그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고용센터에 있는 그분들만 보시면 안 되고 수원시 전체를 번호표 뽑아서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어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프링처럼 튀어나간 소년. 과연 어떤 소년일까요? 자, 보시죠. 무서운 속도로 맨 앞을 치고 나간 소년. 진짜 빨라요. 제2의 우사인 볼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됐듯 결승선에 1위로 들어서면 골인. 이 소년 100m 기록이 무려 13.48초. 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소년의 나이가 고작 7살.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루돌프는 소년인데요. 루돌프라는 소년인데요. 이미 지난해 100m를 14.59초에 달렸는데 반년 만에 1.1초나 앞당겨서 결승선에 통과한 겁니다. 달리기 영상이 공유되면서 성인 남성들이 철없는 남자들이 이 소년한테 달리기를 도전했다가 번번이 깨지는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년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밥 잘 먹고 더욱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 바라겠습니다. 루돌프. 정말 빨라요. 예. 진짜 루돌프네. 아니 머리를 좀 자르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머리가 기니까. 응급의료 분야에서 헌신하다가 설 연휴 근무 중 숨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그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입니다. 집무실이 공개됐어요. 2-3시간씩 쪽잠 청하고 청했던 낡고 좁은 간이 침대. 이 침대는 아내가 3년 전 지인에게서 받은 걸로 윤 센터장이 기존 침대가 낡았으니 잘 됐다며 가져다 놓은 침대라고 합니다. 누우면 너무 딱딱해서 등이 베길까봐 아내가 직접 4cm 두께의 라텍스를 사다가 깔아줬다고 합니다. 서랍장 위에는 그가 생전의 꿈이라고 밝혔던 닥터 헬기 모형이 놓여져 있는 것이 공개돼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금색 보자기로 싼 박스는 설을 맞아서 가족들에게 전하려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전하지 못한 선물이 됐군요. 그의 집무실은 오래된 듯 보이는 책상과 서랍장 그리고 침대가 전부였는데 실제 사진 속 책상 위에는 응급의료 관련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공개됐는데 윤 센터장을 발견한 아내분이 괴로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공개를 미뤄오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침대에 누우면 이 윤한덕 센터장의 눈가에 보이는 곳에 닥터 헬기 모형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김병민 박사님 네. 이게 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대한민국의 닥터 헬기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의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거의 모든 기틀을 사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어저께 사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집무실조차도 사실은 그대로 좀 보존을 해서 대한민국의 열악한 현실들을 좀 공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말로만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필요한 곳을 외치지 않고 저렇게 지금 현장에서도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의 조치를 다하기 위한 그 현장으로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뒤따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조금 전에 취업률이 최악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선생님 시험, 임용고사에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합격한 2명의 절친의 사연이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당당히 중등 임용고사에 합격한 이 두 학생은 시각장애 1급인 김하은 씨와 그리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힘든 지체장애 1급 설진희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립중등교사 임용고시에 나란히 도전해서 각각 서울과 울산 지역에 합격을 한 당당한 합격자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김 씨는 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설 씨가 그림이나 도표를 대신 보고 이해한 뒤에 말로 설명을 해줬고요. 하반신 마비 때문에 중간중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노트나 책을 꺼내올 수 없었던 설량을 위해서 친구인 김양은 책을 집어다가 설량 앞에 가져다주는 식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룸메이트가 되어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전체 학생이 40명, 이 중에 36명이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얼마나 공부에 더 열심히 집중했는지가 드러나는 합격 결과라는 겁니다. 둘이 끝까지 서로의 눈과 발이 돼서 도우며 공부한 게 최종 합격을 만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던 두 학생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